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 발생한 조류 독감 때문에 내일 자정까지 모든 가금류가 이동 중지됐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4차 산업시대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사람 사이의 일이지 동물들의 바이러스까지 막을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조류 독감은 추운 겨울철에 더 활발하다는데 이번 주도 날씨는 계속 춥겠습니다. 11월 20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마포구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됐습니다. 같은 위례 신도시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이 제한됐던 송파 위례도서관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춘선이 숲길로 재탄생했습니다. 4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경춘선 숲길을 전해드립니다.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숲길이 온전히 주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4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주말 개방 행사가 열린 겁니다.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춘선 숲길 공원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경춘선 숲길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경춘선 숲길 공원화 사업이 모두 끝났다고 하는데 먼저 공원 분위기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한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곳 경춘선 숲길에는 산책 나온 주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춘선 숲길 가운데에서도 3단계 공사 구간인 구 화랑대역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등록문화재 300호인 화랑대역이 말끔히 정돈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옆으로는 과거 이곳을 오가던 증기기관차도 세단장을 마치고 이곳에 들어섰는데요. 지난 주말 경춘선 공원화 사업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개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참여해서 행사장을 더욱 뜨겁게 했는데요. 철길을 따라 걷고 사진도 찍는 등 각자가 가진 경춘선의 낭만과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화면 보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이 청량역에서 경춘선 타고 MT를 갔던 기억이 그때 추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 이 경춘선 공원화 사업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과 강원도, 춘천을 잇는 경춘선, 그 중간에는 대성리와 청평 그리고 강촌 등 대학 시절 MT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할 만한 장소가 참 많죠. 때문에 그렇죠. 경춘선과 관련한 추억 한두 개쯤은 갖고 계실 겁니다. 경춘선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운행을 시작해서 2010년 복선전철이 개통되기까지 71년간 운행됐습니다. 예. 폐선된 이후로는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대한 슬럼화 현상이 심해졌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총 길이 6.3km를 세 구간으로 나눠서 공원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11월 공사에 첫 삽을 떴고 시작 4년 만에 경춘선 폐선 부지가 온전히 주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잠깐 박 기자가 언급을 했지만 이 공사가 총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구간별 특색도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1단계 구간 공사는 공덕 제2 철도 건널목에서 6사 삼거리까지 약 1.9km입니다. 예. 2015년 5월 공사가 끝났는데요. 이 구간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마을의 활력과 더불어 사람 사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2단계 구간은 경춘철교에서 시작해서 서울 과기대 입구까지이며 길이는 1.2m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했습니다. 2단계 구간은 시민이 직접 갖고 가는 텃밭과 다양한 수목 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 끝으로 3단계 구간은 6사 삼거리부터 서울과 구리시 경계까지입니다. 길이는 2.5m, 등록문화재인 화랑대역과 한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숲길이 조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숲길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추운 날씨에 수고했습니다. 시대별로 모습을 달리하며 시민 품속으로 찾아든 노원구 경춘선 숲길 연결해봤습니다.
정화조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 선정을 두고 마포구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단계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네. 마포구가 이 정화조 처리 업체를 새롭게 선정한 게 지난해 일이죠. 먼저 그간의 사항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기존에 2개 업체가 나눠 하던 정화조 처리 대행 업무를 3곳으로 늘렸고 예. 그중 한 곳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초 1위를 한 A 업체에게 마포구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 공모 이후에 새로운 조건이 제시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A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네, A 업체는 공모 이후에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더구나 당시 공모에 나섰던 업체 중에 사회적 기업을 내세웠던 B 업체가 있었기에 예. 마포구가 B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A 업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A 업체는 행정소송 외에도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내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고 예. 이와 관련한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검찰 송치 소식은 마포구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경찰은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환 부구청장이 업체 선정 과정에 사회적 기업을 조건으로 제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건 자체가 부당한데 예. 그 지시를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했고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고 전보 조치까지 이뤄져 논란이 더 커진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마포구는 왜 하필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겁니까? 네, A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사회적 기업을 내세운 B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포구는 정화조 처리 업무 자체가 독점인 상황에서 그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장치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고 이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예. 또 당장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첫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전환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앞으로 정화조 처리 대행 업체 모두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원이나 경찰은 애초 공모 이후에 조건을 내건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애초 공모 조건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네.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예.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화조 처리 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소송이나 경찰 조사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나중에 조건을 내걸었고 그것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럼 엄 기자가 봤을 때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마포구는 행정소송 패소 후에 바로 항소했습니다. 예.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B 업체는 1차 계약인 2년 동안 업무를 계속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 이 말은 A 업체의 손해가 인정되면 마포구가 배상을 할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거기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연루돼 있어 개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마포구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미 서울시가 징계를 받았던 주무관의 징계를 취소했고 예. 오히려 부구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라는 점이죠. 결국 사회적 기업이라는 대의 명분과는 별개로 예. 절차상의 문제와 특혜 의혹은 법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특정 업체가 유리했냐 아니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엄 기자 수고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거주자 배모 씨가 중상을 입는 등 총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내일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7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둔촌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추돌한 차량이 하수관 시설 공사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객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연기를 흡입한 조모 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경비실에서 사용하던 멀티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빌라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외벽 일부가 그을리고 차량과 가지 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위례 신도시 내 유일한 공공도서관인 송파 위례도서관. 하지만 같은 위례 신도시에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남시와 하남시 주민들은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송파구가 이런 불편을 없애고 도서관을 개방합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지난달 처음 문을 연 송파 위례도서관. 위례 신도시 내 처음 생긴 유일한 공공도서관입니다. 16,000여 건의 도서들과 문화 프로그램, 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례 신도시 내 성남시와 하남시 주민들은 도서관 회원가입이 불가능해 단순 열람만 가능하고 대출과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 자격이 서울 시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용을 못하니까 가려면 1시간 넘게 가야 돼갖고 그냥 여기 해주면 좋을 텐데. 바로 길 건너 하나 차인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얼른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송파구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기존의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서 서울특별시로 한정됐던 회원 가입 자격을 경기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위례 신도시 내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내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규칙이 개정이 되면 책도 자유롭게 빌려볼 수 있고 성인이나 어린이 이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례 신도시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분리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문제만큼은 내년부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어릴 적 동네 놀이터에서 해질녘까지 놀아보신 기억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유년 시절 놀이터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안전 문제 등으로 많은 놀이터들이 폐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로에서는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주택들이 밀집한 구로 3동의 골목 한편 새롭게 들어선 놀이터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시설은 물론 안전 문제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혹시 모를 추락에 대비해 높아진 난간,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고려해 미끄럼틀 폭은 넓히고 진입 경사는 낮췄습니다.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는 놀이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낮게 유모차까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구로 3동 맘편한 놀이터가 지난 16일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오래된 놀이터를 리모델링한 겁니다. 지난 2015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다수의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 문제로 폐쇄됐습니다. 이후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한 기업의 프로젝트에 구로구가 함께한 겁니다. 놀이터라는 것은 단순히 놀이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익히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작지만은 아주 어린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커가는 아주 그런 큰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해진 놀잇감 그리고 안전 문제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놀이터는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 장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울의 도심이자 강남구의 한가운데 있는 논현 이동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된 나눔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후원기관과 단체에 대한 감사와 나눔 문화 확산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락밴드의 노래에 맞춰 어린이집 아이들이 제법 능숙하게 장구 공연을 펼칩니다. 객석에서도 한바탕 들썩입니다. 초청된 관객은 대부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입니다. 무대에선 평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기업에서 김장김치를 전달합니다. 이와 함께 후원 기관과 기업, 단체에게는 감사장도 수여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작지만 우리 논현도의 주민들과 그런 나눔의 기쁨과
또 행사를 통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나눔을 위해 8개 기관과 단체가 마련한 재능 나눔 장터도 열립니다. 직접 만들거나 기부받은 각종 식품과 학용품은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한쪽에는 지역의 한 병원이 참여해 혈압과 당뇨, 골밀도를 무료 검진해 줍니다. 도서관 기증도서는 무료로 나눕니다. 노년 이동의 옛 이름인 학골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도 함께 마련됩니다. 모든 우리 각 단체가 다 참여해서 또 모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이나 또 어르신들께 좋은 나눔으로서 이렇게 나누는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전체 주민의 23.4%인 5,200여 명의 저소득, 장애인, 노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노년 이동. 올해 축제는 나눔 문화 확산의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가 마을버스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모바일로 마을버스와 주민들을 더 가깝게 하겠다는 건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을까요? 오신영 기자입니다. 국민과 실시간 소통하는 서대문구 마을버스 밴드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서대문구가 마을버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마을버스 밴드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설돼 서대문구 내 9곳의 마을버스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밴드에서 서대문 마을버스를 검색해 가입하면 마을버스에 제한할 점이나 불편 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년째를 맞은 마을버스 밴드 서비스. 그렇다면 주민들은 밴드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을까?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주민들은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익숙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또 배차 시간과 운행 지연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보를 알 수 있어 밴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도 보면 다 나오니까 어차피 배차 언제 되는지 그래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마을버스를 자주 타는 것도 아니고. 어플에 버스 이런 것도 나오니까 크게 불편한 거는 없어요. 밴드를 통해 올라오는 글 대부분이 광고성이고 민원도 운행 지연에 관한 내용이 많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도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배차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5분 넘는 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늦어도 따라도니까 15분이면 우린 도는데 뭐 20분을 기다렸니 30분을 기다렸니 방법이 없지 뭐 차 막히는데 무슨 해결 방법이 어딨어 그래.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보도 제공하겠다는 마을버스 밴드 서비스. 1년차를 맞은 지금 밴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마포 중앙도서관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건립조례안이 통과된 지 4년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구립도서관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로 독서와 교육, IT가 결합된 도서관의 새로운 도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의 대형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시비와 구비 등 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옛 마포구청사 부지를 활용했습니다. 현재 10만 권의 장서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40만 권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680여 석의 열람실은 소파와 책상 형태, 빈백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공부를 위한 일반 열람실을 최소화해 독서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인 것이 돋보였다는 외부의 평가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큰 도서관을 만드는 거는 요 근래에 사실 없었어요. 서울시 도서관 생긴 이래로 이렇게 큰 규모의 도서관은 서울시 안에서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있는 도서관도 하나쯤 있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가량 시범 운영을 마친 청소년 교육센터는 본격적인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음악과 미술,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앞으로 3년간은 초보와 기초반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중급과 전문가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 수강료는 최소화하며
교육은 자유스럽게 구성했습니다. 도서관이 일단은 되게 깨끗하고 되게 넓어서 좋고요. 이런 도서관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도서관 안내 로봇과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IT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준비, 이 자세, 노력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나는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이다 생각하고. 지난 2013년 7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마포구민의 87.1%가 도서관 건립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울시에서 가장 큰 구립도서관이 탄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많은 날이면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도와 인천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절름발이 정책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갈 때는 버스 요금이 무료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갈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다행히 당분간은 미세먼지가 깨끗하다는 예보입니다. 하지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